다음 6월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9번부터 42번 세트 고전 시가랑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정약용 수필인가요? 그러면 고전 수필 갈래 복합이죠? 두 작품 같이 읽어볼 텐데 항상 뭐가 됐든 보기를 먼저 읽어본다 라고 했었죠? 42번의 보기 가나 작품 두 작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와 나는 유배지에서의 삶을 다루면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상황에 지은 작품으로 가난한 생활상과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지금 나열했잖아. 그러면 항목화하는 거야. 자, 뭐다? 가난한 생활상,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 자기 처지 무슨 처지예요? 유배 왔잖아. 근데 어떻게 유배됐어요?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유배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또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법해요. 반역이라는 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여기에 연루되었는 게 과연 정말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했던 건지 또 아니면은 억울하게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았죠? 근데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내용이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승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작품들은 억울한 경우들이 꽤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요 정도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먼저 읽어보죠. 유배지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만물의 유동성을 삶의 본질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음 내용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소재가 그냥 나와 있네. 떠다니는 삶이라는 텍스트 있죠? 제목도 부암기죠. 그래서 부자가 떠다니다 부자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부터 먼저 읽어보죠. 어저는 감탄사입니다. 내 일이야. 내가 겪은 일, 내가 한 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이러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유배 왔다고 했었잖아. 내가 어떤 뭐 반역을 꾀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때 뭐뭐 리을체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할 때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한다. 이거 중국 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겠지? 그 추석으로 달려있잖아. 반초가 무엇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뭘 따라가야 돼? 끝까지 더 읽어보고 얘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붓을 던져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할 때 출장하고 입상하기 바라지 못하여도 남통북고는 내 손안의 일로 알았더니 남통북고는 남쪽의 통제사와 북쪽의 절도사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도로 비유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초가 뭐였어요? 장군이야. 자, 그 장군이 붓을 던져 입신양명했다. 옛날에는 문인이랑 무인이 나뉘어 있었죠? 무인이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붓을 쥐고 공부를 했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입신양명을 하려고 했어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 출세의 뜻을 놓고 입신양명을 준비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출장 입상은 사자성어로 보시면 좋은데 나아가서 세상에 자신 이름을 알리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출장 입상하기를 바라지는 못했어도 여기 가가지고 어떤 일 정도는 하고 여기 가서 어떤 일 정도는 할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최상위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벼슬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음을 아셔야 돼요. 자, 묶어줍시다. 여러분들 고전시가 해석 못해가지고 헤맬 때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석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또 그때 가가지고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묶어주세요. 벼슬길에 나아갔다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때 출장하고 입상하기를 바라지 못하여도 내 손안의 일로 여겼더니 여기 구절 이렇게 묶으라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벼슬길에 나아갔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취에 대한 기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곳이었다. 그 구절이었다. 자, 그랬는데 기질이 둔하대. 내가 성격이 둔해. 그래서 영리하지 못한 이가 속되지 못했으니 영리하지도 못한데 또 내가 속되지도 못했어. 세상 물정을 또 몰라. 그래서 세상 일을 어찌 알고 살겠니? 영리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또 야삭 빠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을 어찌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거기에 규합하고 그냥 합류했던 걸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은 영모에 뭐 가담했다 뭐 직접적으로 내가 가담을 한 게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쓰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했었지. 그런 내용들이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이 내용이 실제일지 아닐지는 떠나서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고 감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설정이 돼요. 말았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감상의 포인트들은 너네들이 텍스트 안에서 상상하면서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만 놓치지 않고 보면 돼. 한치를 나아갔다 한자를 물러나니 한치를 나아가면은 뒤로 한참 후퇴하는 거야. 이게 치랑 자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나갔다가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룬 것이 전혀 없어. 얘가 아까 전에 성취에 대한 기대를 했었다라고 했었지. 하지만 뒤쪽으로 나와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는 좌절을 한 거죠. 방금 한치를 나아갔다가 한자를 뒤로 후퇴했대. 그럼 당연히 좌절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방명하고 내가 운세가 별로 안 좋아. 방명하다라고 그러죠. 방명하고 불행하니 헐뜯는 말 일어난다. 내가 운세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불행하니까는 주변에서 막 나를 헐뜯는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고기금을 펼치려다 기러기가 걸린 모양이다. 요 구절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야, 고기금을 펼치려다가 기러기가 잡힌 거야. 그런 모양이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씨는 기러기가 잡혔어. 이해됐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기러기가 잡혔어. 우연찮게. 내가 우연찮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억울함도 드러나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자꾸 쓰라고 내가 여기에 써주는 거야. 억울함이 드러나 있다.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까 내가 성격이 또 어땠어? 약간 우둔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거 뭐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유배가 돼버렸어 라는 얘기가 되겠지. 왕명인, 왕의 명령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목게 글 올리려 붓을 들고 앉았으니 눈물이 부다래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찌 쓰겠는가. 대강으로 아랫말씀 마음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로다. 자 여기 일단 서리적 표현 나왔죠. 글자를 어찌 쓰겠는가. 글자를 썼다 안 썼다? 글자를 못 쓰겠다 인 거야. 눈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번지니까 못 쓰겠대. 우느라고 글자를 못 써요. 왜 우는 거야? 엄마 생각나요. 엄마 그리워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효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생활상과 자기 처지에 대한 산식,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었어. 여기에 효라는 텍스트는 없지만은 우리가 효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질은 처지에 대한 탄식이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출제 요소로 니은이라고 밑줄 쳐져 있었잖아 이게. 그러면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이렇게 특정 구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으면은 읽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답을 소거해 보면서 풀어도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제시문 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야. 2번도 한번 보세요. 니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 북받치는 감정에 그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모의 안녕을 바라고 있다. 노모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 우리가 흐름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때 이제 문제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는 거야.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시문을 읽었을 때, 특히 40번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제시문을 읽었을 때 각각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소거를 해봐. 그러면은 정답이 의외로 빨리 찾아져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내가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의심의 끈도 의심의 그 흔적들도 없애져요. 내가 맞는 말 제대로 읽고 있구나가 계속 확인이 되는 거야. 아리까리하잖아? 그러면 그게 정답이거나 아니면은 너네들이 잘못 읽거나 그런 거겠지. 끝까지 다 판단하는 거야. 정답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읽어볼게요. 중력 2부. 섬 안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애나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자, 섬 안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도인가. 농가는 보통 이런 법도로 사는가. 아침밥은 해 뜨기 전에 먹고 저녁밥은 이경애나 먹는데 정신도 참 그 정신머리도 잘 갖춰져 있다. 어떻게 끼니마다 이렇게 잘 시간 때 맞춰서 밥을 잘 먹냐? 이런 얘기네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잖아. 가난한 생활상 이라고 나왔었네. 그죠? 가에서 가난한 생활상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가난한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 생활상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아, 생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여기는 불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다. 뉘는 이제 옆에 나와 있죠. 벼알갱이, 껍질이 아직 다 안 까진 벼알갱이야. 그러니까는 좀 좋지 못한 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어. 근데 여기에 돌멩이도 막 섞여 있고 그렇대. 기본적으로 얘는 가난한 생활상을 또 드러내고 있는 특정한 구절들이 또 있었네요. 가지가지 이런 게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라. 자, 요거 이제 나는 좀 이질적으로 읽었는데 낙엽의 가을 소리라는 어찌됐든 가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네들이 경계선을 좀 그어놓고 가지가지 섞였으니 해놓고 딱 끊어주시고 자 이제 가을 이야기를 해볼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그 도치의 형태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낙엽의 가을 소리가 가지가지 섞였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나는 이제 후자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거든. 근데 전자로 해석하는 게 또는 후자로 해석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뭐 정확한 해석의 근거는 난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뭐다? 아, 가을 이야기구나. 이제 그 위에서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 이야기가 됐고 이제 가을 때에 어떤 삶인지 또 드러내게 되겠네요.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으시고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 인다. 가난하고 천하니까는 자꾸 이제 뭐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을 알지 못해 귀와 눈만 유복하니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배를 채우도다.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얘가 어디로 유배 왔는지 대충 보이죠? 바닷가 마을로 유배를 왔나봐. 그래서 먹을 것이 해산물은 여기저기 뭐 있는데 요거를 먹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좀 굶고 다니나봐요. 귀와 눈만 유복해. 유복이 뭐야? 넉넉하다라는 얘기예요. 귀와 눈만 넉넉해. 뭐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냄새 맡을 것도 많고 뭐 되게 다양해.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배를 채운대요. 그럼 지금 얘가 배고픈 거야? 배부른 거야? 배고픈 거야.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겪는 가난한 생활상이 이렇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얘는 유배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적응을 못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밥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챙겨 먹냐? 라는 생각이고
나는 또 입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서럽겠지 이제. 대장부 씨름하면 궁상이 인다 하니 대장부로서 이렇게 자꾸 씨름 소리, 씨름 아름아름하는 그런 소리들 좀 칭얼대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궁상이 인다고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려로다. 돌이켜 풀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자, 여기서 이제 설상가상 염려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유배 생활인데 적응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돌이켜 풀어보니, 풀어서 생각해보니, 깊이 생각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야 지금. 이리하여 어찌하겠는가. 혹시 살아서 돌아가면 물방울과 티끌을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 보리로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꼭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무죄한 귀양살이, 자신의 귀양살이를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가 없다. 옛날에도 자신의 귀양살이가 아니네요. 무죄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태평성대 더욱 아니 통곡하랴. 얘들아, 귀양살이에 무죄한 경우, 무죄에도 귀양을 사는 경우들아 옛날에도 있기는 했었어. 근데 지금 시대가 웬만한 태평성대 못지 않은데 이러한 태평성대에 내가 유배를 와버린 게 너무 슬픈 거야. 세상 사람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유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하늘이 내린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지은 재앙일 수도 있고 다 각각이래. 죄를 지어 죄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로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야 내가 우연찮게 죄를 얻었구나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무죄한 귀양살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8만 집에 많은 사람, 8만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뭐 전체 인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그 숫자 관념 뭐 그런 거에서 8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오는데 그 8은 사방팔방 할 때 그 8이라는 숫자와 그 의미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8만 그러면 그냥 온 세상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8만 집에 많은 사람, 온 세상 사람들 억울한 줄을 누가 모르겠는가? 나 억울해 안 억울해? 나 억울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 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공정한 의논을 해서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은 임금이에요. 성상 요순 우탕 문무의 때라. 아래 또 나와 있네요. 요순 우탕 문무 중국의 이상적인 통치자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태평성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태평성대인 때라. 옥과 돌을 가리시고 옥 같은 존재와 돌 같은 존재들을 가리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 석방을 해주시면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을 감축하고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 번화하게 지내리라 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 그리고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풀어주면은 임금님께 아리가또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석이 중간중간에 이게 뭐야 하는 해석들이 있기는 해. 근데 이게 보통 조선 후기 양반들의 가사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왜냐면은 그 생활감이 많이 드러나요. 실제로 유배 생활에서 옛날에는 유배 가면은 맨날 임금님 그리워요,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충신년 주지사 이야기만 제일 많이 썼었어. 대표적인 게 뭐야? 삼위인복, 송미인복 같은 거였었던 거야.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임금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억울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임금님 그리워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유배 생활 겁나 힘드네. 유배 가가지고 내가 기생을 만났는데 기생이 야씨 장난 아니야. 내가 기생이랑 잠깐 연애도 했는데 야 안 될 것 같아. 얘한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생활감이 묻어있는 가사문학들도 꽤 많아.
조선 후기로 가면 이거는 조선 후기의 가사문학이라서 그 생활상들도 또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네들 고3 되려면 이 정도의 그 가사문학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용이 튕긴다가 아니라 이게 조선 후기의 가사문학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할 것이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해석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얘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무엇을 봤구나, 어떤 감정을 느꼈구나. 마치 우리가 관동별곡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했었던 여정 견문 감상,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다,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쫙 그냥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야. 가작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가만 물어보는 문제가 없네. 일단 39번의 정답이 2번이었었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이라는 거는 뭡니까? 감탄사가 일단 나오면 영탄이야. 그리고 어미 부분이 뭐뭐 하였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또 영탄이야.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형 어미가 나오면 보통 영탄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전에서 영탄적 표현을 여기 이게 어디 있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서리적 표현도 보통 영탄의 확장 형태로 보거든. 그러면은 고전 시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어떤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럼 그 정서를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서 이게 영탄의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역으로 따라가는 게 훨씬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2번 선지의 구조를 보면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은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정서를 대놓고 정면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인 거야. 정서를 부각하는 거는 영탄적 표현이 있으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에는 당연히 맞는 말인 거야.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은 이런 선지는 우리가 보통 들러리 서는 선지라고 그래요.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은 영탄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정서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냥 어떤 현상 자체를 묘사하기 위함인 건지 그것도 이제 정서라고 할 수 있겠나요? 영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서를 깔고 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그 수필에서는 영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여러분들이 2번이 정답이 유력하겠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 아까 읽다 말았었죠? 3번 디귿, 과거의 전례와 당대의 세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대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디귿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던 무죄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지만 이러한 태평성대 더욱 아니 통곡하랴 라고 나왔네요. 시대 상황을 개탄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을 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이 3번이었네. 리을과 미음은 이제 부황기를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부황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기에서 부황기는 유배지에서 지인이랑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이 드러난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유동성을 삶의 본질로 수용해야 된다 라는 주제가 나타난데 말이 어렵다.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 나산처사 나공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데도 홍안이 뭐예요? 젊음이라는 의미예요. 젊은 모습인 거야. 동안이야, 동안. 같은 말이에요. 동안에 새까만 눈을 지니고 있어서 여유 있는 품이, 여유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들이 신선과 같았다. 나공이라는 존재는 신선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대요. 다산에 있는 남자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러면은 신선이란다. 나공과 나의 대화네요.
이해됐나요? 아름답도다 이 암자요. 이 암자가 다산에 암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나봐. 그래서 이 암자로 찾아와서 아 암자 겁나 아름답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꽃과 약초가 펼쳐져 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불러있으니 세상의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므로 주상께서 임금이죠. 주상께서 사면하여 환영케 할 것이니 주상께서 당신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사면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를 심으며 샘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또랑을 만드는 등 이처럼 구원한 계획을 세우는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가? 이처럼 잘 꾸미고 잘 가꾸면은 뭐하냐? 어차피 니 좀 더 있으면 떠나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가꿔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꼽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맘대로 하는 거지. 그지? 옛날에는 이렇게 고전수필에서 나오는 그 프로 불편러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라 약간 무지성한 비난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감정을 빼고 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감정 빼고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 암자를 보고 당신은 곧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암자를 이렇게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였던 거야. 이해됐나요? 다음 더 읽어볼게요. 내가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여 년이 다 되며 거기에서 사당을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네. 그런데도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얽매였으며 정원을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네. 수시로 구참을 해 보수만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래. 그렇게 너무 그 떠다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떠다니는 삶 아니냐. 나도 그렇다. 내가 여기 30년을 머물러도 우리는 떠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풍경들은 아름답게 가꾸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러니까 정처 없는 삶인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 아니에요? 목계장터 이야기 비슷하네. 그렇다고 이걸 목계장터랑 묶을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정서인 거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삶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에 공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아요? 너무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우리 삶은 계속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신의 호를 붙이기를 부부자. 이 부부자가 떠다니나 부자예요. 부부자, 떠다니고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집은 이름하여 부암이라고 하였네. 나도 이와 같은데 나도 이제 떠다니는 삶을 사는 존재로 항상 떠다닌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자네는 어떠합니까? 자네는 오히려 곧 떠날 사람 아닙니까? 자네의 일은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 너 의심스러워가 아니라 너가 한 행동이 조금 궁금해. 왜 그랬니? 그냥 궁금이야. 감정 빼고 뭐라 그랬어? 알았죠? 의혹이라는 거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이거 의혹을 의심이라는 텍스트로 같이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볼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다런이로소이다. 야,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요.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수의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부평초가 뭡니까? 부평초가 떠다니는 풀이야. 대표적으로 구레옥장 같은 거 있죠. 이게 부평초예요.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며 선생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동의하는 바가 있어.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뿌레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며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일정하게 매어 떠다니며 하늘은 태어로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싣고 아유씨 억조 창생을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니?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세상 만물이 떠다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나열하고 있죠. 요런 서술상의 특징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하는 건 뭐야? 뒤에 하고 싶은 얘기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 나열된 거는 어떤 것들이니? 다 성분은 비슷한 것들이었던 거야.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세상 만물은 떠다니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었네요.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데 나만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떠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 모든 것이 떠다니는데 나만 떠다니는 건가? 아니면 특정한 무언가만 쟤는 떠다니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습다라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그걸 특정화해서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격이 비슷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여기에서 떠다닌다라고 인식해서 이걸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떠다니는 거고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집중한 것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뒤에 더 읽어볼까요? 자, 그것을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지금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젖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꽃, 약초, 샘물, 괴석 모두 다 나와 함께 떠다니는 거야. 얘네들은 나로 인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나와 같이 떠다니는 애들이야 라는 인식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요거 중요하겠네요. 특히 여기 구절에 딱 밑줄을 쳐놨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나공이라는 존재는 너는 떠날 사람인데 왜 여기를 정착시킨 것처럼 해놨느냐? 왜 여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느냐? 근데 정약용의 나의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떠다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우리는 지금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은 이제 서로 그냥 씻은 듯이 잊으면 그만입니다. 떠다니는 게 뭐 불가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떠다니는 거는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범녀는 강호에 떠서 화를 벌리하였고 서불은 떠서 나라를 열었고 장지와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또 나열했잖아. 거기다가 중간에 중국고사도 막 섞여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석 깊이 할 겁니까? 모의고사 때 해석을 깊이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야. 나열이 되면은 끝까지 읽어보고 중요한 말이 뭔지를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에 떠다니는 것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 다들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까?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만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었던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나공과 나의 견해 떠다니는 삶이라고 합시다. 삶에 대한 견해를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 떠다니는 삶에 대해서 의혹을 지녔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쵸? 근데 나는 어때요? 이 떠다니는 것은 모든 것이 떠다닌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 떠다니다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었죠? 뭐 미련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를 굳이 내가 좀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이 상황에 충실한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요거 이제 완전히 구체적이고 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 될 것 같아.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아까 전에 39번에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영탄적 표현 있다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이 영탄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아름답도다 이암자여. 여기 있잖아. 그냥 대놓고 있잖아. 문장부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냥 느낌표 찍혀 있는 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근데 요거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그 선지 옆에다가 가, 나를 동시에 써놓고 선지 끝에다가 이렇게 1, 2, 3, 4, 5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OX, 뭐 XO 그리고 3번은 당연히 정답이었으니까 둘 다 동그라미가 되겠지. 표현상의 특징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거야.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41번에 A와 B죠. 이렇게 갈래복합이 나오면은 특정 소재들을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가 아까 전에 어디 있었노? 해와 달이죠.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이야. 그리고 B는 어디 있노? 여기도 해와 달이네.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떠다니는 것 사물 중에 하나였네요. 정답 5번이었었죠? 화자가 자신의 염원을 이루어줄 존재를 칭송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그 성상이 대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 이었었잖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B는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우리 모두 다 떠다니는 것이다 라고 나열하는 특정 대상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다음 아이씨 꺼졌어. 다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감상 적절한 거 4번이었었습니다. 가에서 8만 집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오점. 야, 8만 사람들이 내 무죄를 알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있대. 너무 틀린 말 아니에요? 야, 이거 틀렸으면 솔직히 반성해야 된다. 고전에서 그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고 그냥 던진 거야. 이걸 틀렸으면은. 알았지? 그럼 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보세요. 나에서 선생이 삶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군. 요거는 이제 뭐 뒤쪽에 맞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당신이 떠다니는 것, 그거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찌 우리 특정한 존재들만 떠다니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나만 떠다닌다고 얘기하시면은 약간 섭섭합니다잉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여기 나공이라는 존재가 의혹을 지니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깨달음에 도달을 못했다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선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질문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답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데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된다면은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런 선지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EBS 해설 강의를 굉장히 추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야 되고 또 모의고사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차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지금 기회 삼아서 또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